네, 오늘의 이슈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정현정 배재대학교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 세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준영 기자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그 밖에 또 오늘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먼저 윤 센터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나온 것들은 TV 토론 이후에 이제 나온 것이긴 한데 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3일 실시되는데 이제 목요일자에 실시된 것은 좀 반영이 됐으니까 3분의 1 정도만 반영된 것인데요. 지금 네. 나온 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문재인 41, 안철수 30 이렇게 나와서 그 이전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금 약 11%포인트 이제 격차가 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미세합니다만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다소 이제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 그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간의 격차가 커지고 보수 후보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다소 개선된 모습. 이것이 이제 이 조사 결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다른 조사 결과들도 이제 있는데요. 다른 네. 조사 결과들도 상당히 이제 유사한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조사 결과인데요. 이것도 네. 보면은 문재인 43.3, 안철수 31.3 이렇게 이제 보면은 10%포인트가 좀 넘는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간 소폭 하락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홍준표 후보 8.8에서 11.4니까 지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예. 이제 연동되어 있음을 이 그래프에서 이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보수층이 많이 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네.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온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문재인 40, 안철수 30.1, 여기도 이제 1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홍준표 후보가 두 자릿수 10.2%까지 올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 조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지난번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범야권층의 결집이 일정 부분 작동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보수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 이후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면서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홍준표 등 상승하게 되면서 보수층에 와 있던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와 있던 보수층들이 이탈하는 현상들 그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보여드린 조사 결과들의 일반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다가 이 네. 격차가 이제 조금씩 벌어지면서 양강 구도는 형성하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양강구도 지금 그러면 일강일중으로 변한 것이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초접전 상태에서의 양강구도였던 것이 양강구도 자체도 상당히 그것이 좀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합리적인 분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결집과 그리고 보수의 이동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별로 왜 지지하는지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이제 그 후보들이 제시했던 프레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의 적임자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죠. 그게 네. 이제 강점이기도 하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롭다, 참신하다. 안철수 후보 미래 대통령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도 그 이미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이른바 대북 안보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을 좀 높게 유권자들이 보고 계신 것 같고 심상정 후보는 정책과 공약이 참신하고 좋다. 뭐 이런 선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관 있고 소신 있다. 지금 뭐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이 유승민 후보 사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 2차 그 TV 토론도 상당히 지금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주관과 소신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아니냐 또 이제 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적폐청산 프레임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네.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고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뭐 4차 혁명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미래성 그리고 참신하고 도덕적이다 뭐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유권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 후보에 대한 강고한 어떤 지지를 줄지 이건 우리가 봐야 되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 사실은 승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2, 3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들에게 필요할 텐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당장 지금 안보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실은 지지를 지금 유보하고 있는 유권자층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이고요. 또 네거티브 공세도 실제로는 아직 그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예. 많이 있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부인의 어떤 그 특혜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해답이 되고 있지 않아서 거기가 화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판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또는 확전되느냐에 따라서 이 후보들의 어떤 그 마지막 표심 더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그 각 후보들의 어떤 뭐 강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는데 사실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진 부분이 눈에 띄는데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 하면은 뭐 중도 보수층의 그 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수층 또 TK 지역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갤럽 여론조사 오늘자 조사를 보더라도 네. 지난주와 비교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TK 지역의 지지율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급격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니 토론회를 통한 결과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토론회를 보고 난 보수 지역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항해서 차선 체계, 보수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차선 체계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사실상 토론회 결과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런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게 마음이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1차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토론을 참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예. 그동안 TK 지역에서 유승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TK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까지 올랐기 때문에 예. 네. 과연 TK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거 마지막까지 이러한 표심들을 변화할지 않을지 여부는 나머지 토론회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애초부터 사실은 그 TK 지역의 어떤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표심, 민심이 사실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견고한 자기 기반으로 잡아매둘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특별하게 이제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게 살려진 건 없죠. 뭐 최근에 안철수 후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감을 아직 주는 데는 불충분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TK 민심이 이렇게 한꺼번에 빠진 이유는 지금 현재의 국민의당의 사실은 호남 중심성 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지금 탈피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한 가지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햇볕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된 부분이 없고 공과 가가 다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게 입장이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전략적 포인트는 호남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박지원 그 선대위원장의 어떤 활동의 문제라든지 발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남이나 TK 지역에 다 투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구조로 선거운동이 계속 진전을 보게 되면 당연히 TK 지역에서는 저기는 예를 들면 호남과 관련되는 정당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리가 되지 않고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당은 계속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TK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라는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신 홍준표 지사는 사실 그 이른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 원리 의식을 가지고 예. 계속 바닥 민심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런 강보하지 못한 TK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제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있는 거죠. 지금 TK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TK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별 그 지지 추이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볼 때 5, 60대 지지세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50대, 60대, 5060 이제 뭐 연맹이라고 하고 동맹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가 이제 나올 텐데요. 네. 지금 보면은 50대와 60대 이제 보수적 성향이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5, 60대에서 상당히 높은 이제 지지를 받아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은 자체하고 50대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이전과는 다른 기류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전체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줄이 50대 연령층에서의 지지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40%로 나와서 이제 여기서는 가장 많긴 합니다만은 네. 이것이 이제 원래는 보수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대만큼 사실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전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30% 문재인의 30%와 안철수의 40%가 사실 통계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샘플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강점을 충분히 못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44% 정도만 안철수 후보가 얻는데 과거에 어쨌든 보수 성향의 후보다라고 한다면 이 60대 이상에서 사실 70% 가까운 지지를 얻어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0% 선이고 거기에 홍준표 후보가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20% 가깝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으로부터 지금 협공을 당하는 것인데요. 지금 또 다른 조사에서는 50대에서는 보면은 문재인과 안철수와 문재인 차이가 거의 없어요. 36대 35.4이니까. 네.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또 20% 가까이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50대에서는 문재인의 공격, 60대에서는 홍준표의 공격. 이것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양쪽에 50대, 60대 사실은 굉장히 지지 기반이 탄탄했던 곳인데 높았던 곳인데 네.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동아일보 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50대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차이가 없습니다. 34대 33. 거의 이제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강점이 이제 보수층이 많은데도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60대에서 보셨듯이 안철수 후보가 원래는 보수 후보라고 한다면 60% 이상, 70% 이상 얻어야 되는 것인데 네. 40% 초반대에 그치고 홍준표가 여기서 또 20% 넘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경쟁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50대와 60대에서 사실은 절반 이상을 획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절반 이하로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문재인과 60대에서는 홍준표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지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하락이 이런 이제 50대, 60대에서도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0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보수 정당, 보수 세력에 대한 충성도 상당히 강했지만 최근에 좀 약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민주사 세력이라고 하는 386 세대들이 대거 50대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학력 수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흔히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요.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안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50대들을 노후를 생각하면서 누가 어느 후보의 정책이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안정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매우 유동성이 커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50대가 단순히 이제 보수 후보 또는 중도 보수 후보에게 전적으로 몰아주는 그 경향은 과거에 비해서 약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번에 감안해서 보시면은 어떤 선거 결과에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동성이 커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그 대선은 지역 대결보다는 세 대결이 될 것이다. 세 대결의 어떤 그 양상이 보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어느 후보도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토론회가 지금 현재로서는 TV 토론회가 2번 정도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 네. 앞으로도 선관위 주최 토론회 3번이 더 남아 있고 또 한국정치학회 주관의 토론회도 남아 당분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모든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 사실 토론회를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역대 어느 선거와도 다르게 이번에는 TV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 유권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네. 세대 간의 대결 격차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젊은 층의 지지율은 문재인 후보에게 굳건하게 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항해서 양강구도로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노년층에 돌아가 있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다잡아낼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1차, 2차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대단히 매력적인 모습들로 노년층의 마음들을 얻어오는 데 좀 한계가 보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입장에서 남아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연대라는 고리가 남아있을 건데요. 현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40석이 되지 않는 미니 정당으로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네. 결과론적으로 지난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노력을 보여줬던 후보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안보에 대해서도 굳건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어떤 유의미한 연대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가능성들이 아직 변수로서 남아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가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항해서 이제 승률을 높여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보수 유권자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보수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조직적 또는 이념적, 메시지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점검이 지금쯤 한번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자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면 샤이 보수층이 한 20% 이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왔다 갔다조차도 하지 않는 자기 의견을 충분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샤이 보수층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막판 지지 기반으로 끌어올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샤이 보수층은 실제로 보면 개혁성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박근혜 정권과의 절연을 통해서 개혁하는 보수의 이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보수가 개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혁지향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네. 물론 유승민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별한 어떤 집권했을 때 그것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실현 가능성은 또 낮아요.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경제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을 해나갈 때 안철수 후보가 가질 수 있는 강점, 국민의당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뭐 단순한 협치 문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국 내각을 결성하는데 경제 뭐 민주화 내각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경제 어떤 성장 내각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방식의 구체적인 집권 플랜을 가지고 그 샤이 보수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와 실행 가능성들에 좀 더 포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좀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사실 TK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 민심은 좀 불리합니다만 이른바 이제 충원될 수 있는 보수 민심, 샤이 보수의 민심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선거 전략이 좀 선회를 하고 뭔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샤이 보수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센터장님 보실 때 여론조사 결과를 쭉 분석해 보면서 이 뭐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유보하는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이를 볼 때 샤이 보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조사에서 샤이 보수는 사실은 이 선거 후에 이제 사후적 개념으로 논의하는 것이긴 하거든요. 사실 일상적으로 이제 사용하기보다는 예측을 했는데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왜 그것이 갭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제 이런 차이 땡땡땡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뭐 해석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죠. 이게 일종의 숨은 것인데 숨은 것을 알 수 있으면 숨은 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든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보수층들이 이제 의견을 주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보수이지만 이제 어쨌든 야권이지만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다. 내가 보수지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의견 표출을 한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샤이 보수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브레이브 보수였던 거죠. 용감한 보수였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향과 다른 이제 정당에 있는 인물들을 지지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이 보수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층들이 지지 강도가 세지 않다 보니까 정체성도 일정 부분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 후보들이 이제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고 하게 되니까 그런데 흔들려서 다시 복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수 후보들이 더욱더 안보 이슈 등을 가지고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하게 된다면 이탈해 있던 중도 후보 등으로 이탈해 있던 보수층들이 다시 이제 복귀할 가능성들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샤이적 성격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어떤 이동성이 높은 보수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 갔다가 자기 홍준표 후보가 일정 부분 흡수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샤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조금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이른바 탄핵 정국을 거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그 선거에서 보수층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30% 많이 잡으면 35%까지 잡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과 1년의 과거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있었을 때 투표를 했던 사람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이 안 된 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대체로 보면 보수 유권자들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편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사실 흔들리고 유동적인 건 주로 야권이나 진보 진영층의 어떤 유권자층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스윙도 많이 거기서 하고 이랬는데 보수는 실제로 보수 유권자들은 스윙을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30%에서 35%의 유권자 중에 이른바 마음을 결정하고 있지 못한 유권자가 한 20에서 25%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벌어진 판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내지는 특별하게 마음을 두고 둘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쨌든 선거가 임박하면 어떤 방식으로는 마음의 결정을 할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지금 불충족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투표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거냐. 지금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왜 표심을 줄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후보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고 보수의 어떤 지지를 더 끌어내야 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안철수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글쎄요, 뭐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 보수 표들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뭐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했지만 또 이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와 송 전 장관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 후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메시지 받은 메시지 정리된 메시지 그걸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거는 추가적인 반대할 수 있죠. 아니 물어보면 반대하죠. 그렇게 정식으로 물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찬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극렬히 반대하지. 아이고 그래 우리 비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부품 공작 사건 제2의 그 NLL 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그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있고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색깔론이다, 북풍 공작이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이 뭘까요? 그러니까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묻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이게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공방이 이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내면서 여기에 썼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어찌 보면 거짓이거나 허위로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로 되다 보니까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그 당시 2007년도 11월 20일에 싱가포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텔방으로 불러갖고 얘기했던 북으로부터 왔다는 문건들을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공개된 문건을 보게 되면은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건을 보게 된다라면 송민순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애당초부터 기권 결정을 하고 기권을 통보했다라면 북으로 온 문건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애당초 회의가 열렸던 11월 16일부터 기권 방침이 결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찬성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북한에 물어보고 나서 입장을 바꿔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양 주장이 이제 공방이 계속 오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11월 16일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권 방침이 결정됐었는지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방 여부가 이제 오갈 거로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차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만큼 나머지 있는 3차 토론회 등의 TV 토론회에서도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하게 이제 과거의 NLL 발언처럼 뭔가에 대한 색깔 논쟁으로 몰아간다고 딱 단정 짓기보다는 지금 한반도 정세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관점과 지나간 행적들에 대한 확인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명확한 그 공방 논쟁들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다면은 정말 서로 간에 그냥 공방으로서만 그치다 보면 이 대선 전국에서 또 다른 그냥 블랙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NLL 예. 지난 대선에서 NLL 공방이 그런 거죠. 뭐 회의록을 열어보자, 뭐 기타 등등 했는데 실제로 그걸 열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그렇죠. 그런 채로 대선을 치르게 되고요. 특히나 문재인 후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쪽의 기록도 한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국정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할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대선 전국에서 이것이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건 공방만 하다가 또 넘어가게 되고 그 공방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민심도 흉흉해지고 더군다나 지금 어떤 대통령이든지 대통령이 되면 안보가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 관계도 너무 중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공방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집권 이후에도 불안감이 계속 그렇죠. 이어지지 않을까요? 계속 불안감이고 북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역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기받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선에서는 나름대로의 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문 후보도 사실은 저렇게 국정원에서 그냥 뭐 자료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팩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이걸 뭐 북풍 NLL 프레임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 문제, 어쨌든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해줘서 네. 차후에 어떤 밝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네. 뭐 집권하게 되면 밝히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안정감 있는 대응을 해줘야만 이게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센터장님 보실 때는 간단하게 이런 지금 논란이 앞으로 여론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만약에 색깔론으로 비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론 자체에 대한 이제 대중의 부정적 정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세밀하게 어떻게 영향을 좀 바꾸거나 이제 이렇게 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을 색깔론 공세 정도로 방어하는 차원을 아마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후보들 측에서는 이것을 그러면 어떤 사안으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세 포인트로 활용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어떤 이 거짓말이다, 어떤 도덕성의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후보의 개인적 자질과 관련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북한이 도발과 관련된 것들을 이럴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유력한 후보는 문재인 대 안철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피해를 크게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는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안정감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 측이 이제 그것이 충분하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당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봤을 때는 이것을 후보의 어떤 개인적 자질 문제, 어떤 거짓말, 도덕성 이런 문제로 아마 다른 정당에서는 공세를 계속 강화할 텐데 만약에 그것이 먹히면 일정 부분 문재인 후보에게 부정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는 측면이 있겠고 만약에 방어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색깔론의 공세다라고 한다면 별다른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질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실은 자질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선거 운동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덕성과 이런 부분에 반응을 보이는 건 중도층 유권자들 또는 스윙 보터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문재인 후보에게 실제로 그런 그 지지 기반의 포션 부분은 크지 않아요. 대부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는 그런 어떤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강점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런 식의 전략이 흠을 낼 수 있느냐, 그 콘크리트 지지 기반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대부분의 예측가들의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후보 측에서 이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이 공방이 계속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DJ 정부의 햇볕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 특히 참여정부와 이 DJ 정부의 대북 관계나 대북 정책은 상당 부분 연동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책임 공방이 어디로 넘어오느냐? 이쪽으로 또 넘어와서 또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 문제라든지 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불거지고 또 이상하게 또 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선에서 이 부분은 차단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 후보가 오늘 세미나에서 자신의 안보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에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적이라고 한 표현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찬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정치학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자신의 확고한 안보관을 밝혔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은 안보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토론회에서 있었던 주적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명쾌하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이 주적이란 발언,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주적이지만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설명을 했지만 적어도 2차 토론회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머뭇거리고 망설이면서 국방부로서는 할 말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나 굳건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걱정과 우려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여기서 종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지난번 토론에도 나왔지만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제라든지 네. 이 주적 발언 그리고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 다 이 한반도의 위기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돼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의록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얘기가 결과론적으로 사드 배치 이후에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전 세계가 함께 대북 제재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와 국가 원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지난번 2007년도에 있었던 유엔 인권 결의안과 흡사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향한 공격들은 계속 가속화될 건데 지금 같은 오자 구도 속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 보수 정당에 대해서 좀 밀리는 측면들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강경 모드로 대처를 하게 된다라면은 나머지는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가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치 연대로 단일화라든지 연대를 시도할 가능성들도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홍준표 후보. 자, 발언이 늘 화제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자, 오늘 토론회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이정이라는 말은 막말 아니죠.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소위 말하자면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막말로 매도를 하고. 네, 오늘 토론에 있었던 막말 논란 관련 발언을 들어봤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 보수가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을 할 거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우리가 남인가 이러면서 본인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대표 후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아닐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닥 민심은 자기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이고 특히나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15% 정도 이상을 네. 득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샤이보수 20%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TK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사실 상승 국면을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측면들. 그래서 이제 그냥 하시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이런 이른바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지역 정서, 또 우리가 남이가 정서, 이런 감정적인 정서, 특히나 또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 문제 이런 기타 등등 종합해 보면. 본인이 실제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막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층이 기존에 왜 홍준표에게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홍준표 후보에게 선뜻 지지를 주지 않았느냐의 원인을 보면 이 막말인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왜 내가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막말이 되느냐. 특히 이제 지금 과거의 이력들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1972년도에 이른바 그 돼지 흥분제 네. 뭐 이 문제죠. 인터넷에서 지금 아주 뜨겁게 네, 화제가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 1972년도 뭐 친구가 짝사랑하던 여학생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돼지 발정제를 구해달라고 했고 또 하숙집 동료들이 구해줬다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자살 뭐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 장점보다 상당 부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홍준표 후보와 같이 거론되는 또 후보가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바른정당에서 23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유승민 후보의 사퇴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이것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뭐 아직까지 23일로 확정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종구 정책위 의장이 지난번에 29일 같은 경우가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네. 날인데 그 전까지는 뭔가 중대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바른정당 의원들 내에서도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당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요구하거나 압박한다는 부분들은 이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적 절차적 이 민주주의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측면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해서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완주를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이냐라는 지점의 고민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마 그 제3차 토론회가 있기 이전이라든지 이번 주말까지의 과정 동안 바른정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건데 후보 사퇴에 대한 문제보다는 명분을 가진 상태로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일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의 변화의 가능성의 틀을 좀 기회를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 대화를 좀 더 진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예, 네. 사실 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 빠지는 그런 당의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뭐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 함께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차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그 부분 때문에 당 내에서도 지금 뭐 탈당하는 당원들까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 지지율은 올랐거든요. 네, 뭐 1% 정도. 심상정 후보도 이긴 오르고요. 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고 어쨌든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의 토론에서 어떤 유승민 후보와 함께 어쨌든 심상정 후보가 어쨌든 발군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다른 후보들이 여러 지지층들을 사실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모호한 답변들로 이루어진 데 비해서 심상정 후보는 어쨌든 분명한 소신, 분명한 입장들을 밝히는 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필된 측면이 있었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대중들의 호응을 이제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문재인 후보 측과 이제 이런 이제 갈등 부분들이 있는데 정의당 안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국민참여당 계열의 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이제 호감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어쨌든 이런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강한 어쨌든 이제 그 질문들, 비판들 이런 TV 토론에서 나타났던 것들이 상당히 어쨌든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도 이제 공세가 있고 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것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는 것은 실리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연대 의식들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야권 연대로서 같이 이제 학습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갈등이 불거지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 정의당의 어떤 진보 성향 강한 유권자들이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주는 이제 위기감에 어쨌든 심상정 후보로 갈 표가 문재인 후보로 가는 현상들을 차단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당 지도부라든가 문재인 후보 측 자체에서는 아마 그런 갈등들을 원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네. 두 후보 간에 어쨌든 지지의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도 일정 부분 상승할 여지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승리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주는 것이 쉽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야권이 진보 진영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심상정 후보의 갈표가 문재인 후보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양당 간에 이런 지지율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도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뭐 자신의 그 TV 토론을 보고 탈당하는 당원들도 있지만 새로 유입되는 당원들도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 오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3차 TV 토론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